네. 다음으로 개최사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의 개최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월요일 이 아침에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특히 우리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님들 중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은 전부 다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보 전문가들 다 함께해 주셔서 또 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토론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우리 함께 해 주신 모든 우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핵무장 3원칙을 이야기한 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는 한 채 흔들림도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이고, 그 문재인 정권의 엄혹하던 시절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판문점 선언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종전선언을 가열차게 추진할 때 아무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큰 소리로 비판하기 어려울 때 야당 원내대표로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여당에서 뭐 국가 원수 모독이라 그러면서 다 뛰어 나와서 단상을 점거하면서 저의 연설을 막으려 했던 그 기억이 선명하고요. 제가 그러한 여당의 그 당시 여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 연설 시간이다 하면서 제가 그 연설을 마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판문점 선언을 하고 나서 저는 그 선언을 보면서 판문점 선언의 속뜻은 바로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해서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종전선언을 막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 당시 제가 야당의 그냥 일개 의원이었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은 마쳤고 국회직도 당직도 없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말 무슨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방미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에다 편지를 쓰고 만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의 의원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볼튼과 그 전에 인연이 있었던 관계도 있었고 해서 제가 볼튼을 만나서 이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중요시 생각하는 절반의 국민들이 있고, 또 우리 야당이 지금 탄핵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에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설득을 했고, 볼튼은 잘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을 막아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해진 움직임,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한 단계 격상해지는 움직임, 또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레토릭만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핵무장 3원칙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 핵무장 3원칙에 따른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핵무장 3원칙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핵무장 3원칙의 3원칙은 첫 번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3원칙이다. 결국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3원칙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 미국의 안보 이익과 한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안보 이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북러 조약 이후에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핵무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할 때가 됐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대한민국 내의 어느 연구소였죠? 최근 국정원 산하연구소 국가전략연구원에서도 핵무장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원칙이고, 당연히 미국의 설득과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동의하에 핵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적 핵무장입니다. 결국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핵무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이때,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수 있고, 그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이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평화적 핵 무장이다. 결국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핵무장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실천적 핵무장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핵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 이런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핵무장 3원칙에 따른 대한민국 안보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열띤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신 의원님들 모두 아마 마음속으로 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안보를 잘 지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신 의원님들이시고, 또 많은 부분 저의 또 생각에도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회 내에서 활발한 또 토론과 우리 국민의힘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제대로 지키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또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권 엄혹한 시절을 견뎌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핵 전문가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참석하신 의원님들, 네, 한 말씀씩 좀 짧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단체 사진을. 시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 의원님들 네네. 말씀을 다 그런가요? 듣기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대표로 할까? 대표로 할까요? 네. 일단 남아 계신 분들은 토론해서 하시고, 또 한 분 대표로 우리 그러면 초선 김대식 대표이신 김대식 김대식 의원님께서 한 말씀 일단 짧게 김대식입니다. 해주시죠. 네. 야,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님이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고 참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오늘 또 부산에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당 대표로 이미 알려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 새벽에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하고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할 때 우리 김태우 박사님, 그다음에 우리 정성장 박사님, 신인균 박사님, 참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경원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회, 특히 국민의힘이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좀 국가관, 이것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보 없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또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아침 새벽 일찍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주셔야 돼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해 주시고 우리 태용호 의원님도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 좀 하고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국가관이 추천한 나경원 의원님 이미 당 대표로 알려져 있다. 네, 이 말이 참 앞으로 네. 제 수석 대변인으로서 저희 캠프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기념사진을 먼저 찍고요. 그 이후에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사진을 좀 찍을 준비를 해 주시죠. 네. 의원님. 패스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화이팅! 백무장 화이팅! 나경원. 화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본행사인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 정리를 조금 하고요. 네. 인사 또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네. 네, 토론은 좌장이신 나경원 의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저희 형식적인 거 다 했으니까요. 이제 바로 발제자 우리 두 분 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핵안보실장으로 계시는 김태우 박사님, 뭐 자세한 소개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 모두들 정말 안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제가 사실 문재인 정권 5년 야당 원내대표 할 때도 김태우 박사님 말씀 참 많이 듣고 또 귀하게 그 말씀을 저희의 안보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은 참고하고 또 그 말씀 많이 저희가 귀히 썼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김태우 박사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파워포인트 예, 김태우입니다. 오늘 일정을 보니까 일단 나 대표님 또 중간에 부산 쪽으로 일정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제가 첫 발언 시간 동안에는 그냥 한 7, 8분 정말 번개불에 콩 뽑듯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뒷페이지 몇 페이지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중에 두 번째 기회가 있을 때 보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넘겨주시죠. 뭐 한 7, 8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이 우리 핵주권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35년 동안의 저희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그냥 폭탄 돌리기 했습니다. 예. 후임에 다 미루면서 그냥 지내왔습니다. 이게 사진에 보시는 분들이 초기에 이 대한민국 핵주권을 걱정했거나 또 무언가 하려고 하셨던 분들 제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북한의 핵 개발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1989년부터 저희 전문가들은 다 간파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는 협상 외교를 통해서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망상 속에서 35년을 허비해 왔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밑에 예수님 방식 핵 군축 성공 사례 없다. 제가 명시하게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1000편이 넘는 글을 써온 사람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선의를 보인다고 그걸 포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핵세계에 있어서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면 남북 모두가 핵을 가진 것이 부담스럽다. 포기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이구나. 이걸 깨닫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핵 협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식대로 상대가 너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놓아라. 이 방식은 그냥 맞아 죽습니다. 예. 이건 북한과의 평화를 갈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북한 핵무기들이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무기들이 이토록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장 우려스러운 당면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 강압을 앞세우고 백령도나 연평도를 점령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지금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우리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플로지블하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핵 강압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동작, 반응을 취하지 못하도록 공갈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핵 강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핵 전략에서 구사하는 단계가 쭉 왼쪽에 써져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이 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대한민국이 뭘 할 것인지를 옵션을 제가 쭉 나열해 봤습니다. 1단계는 지금 확장 억제, 지금 핵우산 체제에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 전술핵을 가져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나토식 핵 공유를 하는 것이고 뭐 3, 4번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자 핵무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독자 핵무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건 미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아시아판 핵동맹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옵션들을 다 늘어놓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정말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1번과 2번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뭔지는 마지막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많은 분들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치고 나서 북핵 문제 해결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반잔의 물입니다. 반잔의 물.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력, 핵위협이 성장하는 속도는 우리가 대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할 수 없다. 이 분석을 이제 제가 한 것이고요. 한미일 캠프 데이빗 이거는 또 하나의 반잔의 물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반잔의 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북방 삼각, 북쪽에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세 나라는 다 핵무장 국가고요. 서로가 핵무장을 독려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남방 삼각, 한미일은 여기에 대단히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대정부 건의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policy of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뭉개고 지내왔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제부터는 뭔가는 해야 됩니다.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 이거를 가지고 동맹하고 같이 힘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핵 대화 시나리오 이거는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핵 대화는 하도록 대한민국이 장려해야 됩니다. 핵 동결 협상 하겠다 하면 동결 협상 해야 합니다. 핵무력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동결하는 것이 대한민국한테 낫지 않습니까? 이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는 채널을 하나 열어놓고, 그러나 1번 시나리오, 잘 안 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지금의 확장 억제 체제에서 이걸 강화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술핵 재배치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되 동맹의 동의를 얻어서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하고 다투면서 동맹을 잃어버리고 핵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나 대표님도 이 부분을 명백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단계들에 대해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당장 핵무장을 합의 안 해줘도 언젠가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이 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장 해야 될 동맹 과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과제들, 이게 아까 제가 1과 2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2 사이와 2와 3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현시되는 것이 더 강화돼야 되고, 연합작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통합연합훈련을 해야 되고, 동맹조약을 개정해야 됩니다. 동맹조약에 핵우산 확장 억제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자동 개입 조항도 없습니다.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저걸 개정해야지만 한국이 농축 재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핵수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아니,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한다는 말을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면 전술핵 재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외교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와싱턴 선언에서 저런 것을 봉시한 것은 저는 외교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한미 간에 합의를 하고,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을 키우는, 착수하는 데까지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핵무장을 하는 단계는 미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상태에서 급할 때 빨리 핵무장할 수 있는 길은 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전문가들은 나 대표님께서 이런 것을 당론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도 참 영광이고요,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 봅니다. 마지막 장, 예, 이 오펜하이머 박사는 제가 미국에서 핵 공부를 하면서부터 배운 사람인데요.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 핵개발 프로젝트를 총 책임진 연구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되었지만, 핵무기의 위력을 보고는 반핵주의자로 돌아서서 이 병 속에 보십시오. 왼쪽 병에 보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독침을 가진 두 마리의 정갈이 되어서 병 안에서 다투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핵군축을 주장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병 속에 갇힌 한 마리의 전갈과 한 마리의 무침, 독이 없는, 침도 없는 곤충입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남북 간에 대등한 관계도 없고, 북한과 진정한 평화도 없고, 평화 교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핵무장 이 3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대한민국이 뭔가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해야 될 걸 다시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에 취해갖고 제가 사회 보는 거 잊어버렸어요. 정말 김태우 박사님도 오래간만에 말씀 들었는데, 저희가 정말 제가 핵무장 3원칙을 이번에 뭐 전당대회 계기가 돼서 오히려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이 잘 또 많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 계기에 제가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어서 꼭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안 그래도 당대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또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안보 걱정 없는 그런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시니까, 네, 당대표가 돼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좀 생략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게 돼 있는데 오늘 비가 그친 걸 보면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하늘도 그렇게 날씨를 정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현실적인 주장 아니냐, 그 가망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텔레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TV 토론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큰 참패를 했죠. 그리고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이제 각종 경합주에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TV 토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변이 있지 않는 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과연 트럼프 재선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확장 억제라는 거는 뭐 트럼프, 뭐 바이든이 재선되면은 그 방향으로 가겠죠. 계속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근데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변덕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은 주한미군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건 125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당연히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감축을 하겠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할 때마다 청구서를 내미겠죠. 앞에서도 김태우 박사님 잘 말씀하셨지만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계속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러북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져 가지고 과거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 미국 확장 억제가 약화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냥 무조건 그냥 미국이 하는 걸 지켜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대응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사회는 이제 바이든이 되는 것만을 이제 희망하면서 희망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핵무장을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어찌 지나치게 현실을 그러니까 도덕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지만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이제 2016년에도 한국과 일본이 어떤 북한과 중국의 핵기업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핵을 개발하도록 놔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크리스 밀러. 최근에 한국 언론하고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크리스 밀러가 회고록에서 뭐라고 썼냐면 미국 국방비 지출이 너무 많다. 50% 정도를 줄여야 된다. 그럼 이제 국방비를 줄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크리스 밀러가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에 국방장관 대응을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란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하니까 그 내부에 국내 저항 반대가 있었고 동맹국들 반대가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의 말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인물 얼마나 트럼프 보기에 대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 밀러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거론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엘브리치 콜비죠. 콜비가 쓴 거부 전략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전략가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지금 두 개의 전장을 소화할 수 없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대만하고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미국이 네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참석해 있는 나경원 의원님이나 우리가 이제 비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상주의자인 겁니다. 그 김태호 박사님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백령도, 연평도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서해 NLL 지역 북한이 올해 들어서 1월하고 2월달에 그러니까 그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이 분명하게 했고 그 전에 작년 12월하고 1월달에 유사시 그 대남, 평정, 정복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완전 단절로 가거나 아니면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은 전면 전쟁으로 가겠다. 북한이 이처럼 전면 전쟁을 하나의 중요한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6.25 전쟁 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고가 있지만 다 무시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기 전에 러시아 전문가들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어떤 나이브한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들은 중국이 대만 침공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 가면은 그 어떻게 해서든지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그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소화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엘브리지 콜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미국은 헤비급이고 이제 중국도 헤비급이다. 북한은 미들급이다. 그런데 미국이 미들급인 북한 상대하다가 지쳐가지고 중국을 상대 못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미국은 같은 헤비급인 중국을 상대해야 되고 북한은 한국이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크리스 엘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방장관이 될 사람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더 이상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설 거다.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안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막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한국이 직접 나서서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하게 과거에 금기시됐던 것들 논의할 수 있다. 핵무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북한 핵기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자책 보유를 통해서 김태우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핵균형을 이루고 북한 핵기업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미국은 절대로 한국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지만은 미래에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트럼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측근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비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좋다. 왜냐. 북한하고 그동안 협상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 가지고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전통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과거하고는 다른 해법을 추구한다면은 우리도 어떤 새로운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낡은 사고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북한이 ICBM 발사하면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반드시 채택됐죠. 그 다음에 제재가 한 건이라도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그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구멍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적대국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한국 제재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기존 대북제재위원회의 이제 전문가 패널까지
그거 연장하는 거 거부해가지고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 제재, 그러니까 제재 수단도 유력한 수단도 해체해버리고 최근에 북러 이제 신조약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고 이제 첨단 분야인 AI, 인공지능에서 협력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하고 완전 국제사회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 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핵무장하면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가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라면 우리가 심각한 제재를 우려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는 포탄 그 절반이 어디서 갑니까? 그러니까 다 밀어내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면은 그 수출한 걸 가지고 그 국가들이 갖고 있는 포탄을 보내는데 그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를 제재해 가지고 우리 경제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더 이상 전쟁 못 하죠. 그럼 유럽의 안보가 심각해집니다. 유럽의 평화가 깨집니다. 이런 선택을 유럽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과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무장했을 때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 핵무장 용인했고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파키스탄 핵무장 용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 한국의 핵무장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는 생각을 못하고 미국이라든가 외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과거에 손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데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바로 태도가 바로 비현실적인 그런 사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비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현실주의자라는 말씀으로 일단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장 박사님 핵무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주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한미동맹과 NPT 체제 탈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호 의원님 좀 일찍 이석하셔야 된다니까 태호 전 의원님 먼저 토론하시고 그리고 신인균 대표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의 핵무장 이 토론에서 최근에 이 북한 핵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 변화를 좀 중심으로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존 개념은 죄송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이 전 세계의 대국들은 물론 동북아에서 그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에 의지해서 러시아나 중국을 북한의 비핵화 흐름에 끌어들이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거와 기존 개념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과연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은근히 좋아하고 더 추동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푸틴 방문을 통해서 나타난 러시아의 입장을 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정 전야에 푸틴이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러시아의 정책을 발표하는 장편의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그 기고문에서 푸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연간에 이룩한 모든 군사 분야 성과를 러시아는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최근 연간 북한이 이룩한 군사적 성과에서 가장 핵심은 핵입니다. 이 핵을 푸틴 러시아는 적극 지지한다. 두 번째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 및 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NPT 체제의 근간을 지금 지키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그나마 우리 한가닥 희망줄이었던 대북 제재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걸 전 세계에 선언한 것입니다. 다음 앞으로 그러면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타협이 일시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와 관련된 일시적인 전술적인 타협이냐 아니면 전략적인 타협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푸틴은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어보니 이 유라시아 대륙의 안보 구조가 러시아에게 대단히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안보 구조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평등하고 균형적인 안보 구조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 이걸 기고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뒤돌아놓고 보면 지금 푸틴은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까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된 서방 진영이 단합된 그런 반러시아 제재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바르샤와 조약기구와 같은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 조약으로 선회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에게 어떤 역할을 넣느냐. 이 문제점을 보는데 결국은 이번에 푸틴이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앞으로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는 경우 편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한다. 모든이라는 걸 밝혔다는 건 뭔가 하면 북한의 지금 무력 구조에서 제일 핵심이 지금 핵과 미사일입니다. 이 핵과 미사일을 이제는 공식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평등한 군사 새로운 안보 구조를 만드는 데서 북한의 핵 미사일의 이 구조를 이제 러시아가 인정하고 거기에 의지하겠다. 서로 협력하자. 이런 걸 이제 공식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흐름에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이 환상은 이제는 저희들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전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국은 2018년 전까지만 해도 공식 국제 무대에서나 또 우리와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 항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관련한 김일성, 김정일 선대들의 요구를 지켜라라고 했는데 2018년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 이후 지금 북한과 중국 사이의 표현이 비핵화라는 표현이 지금 없습니다. 다 전략적 소통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이 현 상태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만 없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현 이 상황, 핵 상황을 결국은 인정해 준다는 걸 이야기하고 최근에 중국은 비핵화 요구를 드러내고 계속 일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 평화와 안정을 관리해야 된다. 영내 평화와 안정 관리를 계속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뒤돌아보면 뭔가 하면 북한의 지금 핵이 여기까지 진전했는데 이 상태에서 요 현상 유지를 계속 유지하자. 이제는 북한도 추가 핵 실험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을 향해서도 미국과의 핵 공유나 또 혹은 추가적인 미국 핵 전략 자산의 영내 전개 이걸 다 반대한다. 이 시점에서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쉽게 뒤돌아보면 현 시점에서의 북한의 지금까지 도달한 이 위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걸로 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결국은 중국도 이제는 비핵화 흐름에서 탈퇴한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뭐 할 때 그래도 북한과 왜 그런 비핵화 흐름에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걸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호황한 기대이고 저는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적인 사항이다. 이걸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변화된 논거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틴 방문 전까지는 북한의 자기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어디다가 많이 기착시켰는가 하면 동북아에서 지금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 체제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새로운 전쟁을 막는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신냉전 체제와 북한의 핵 보유를 연결시켰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또 신냉전이라는 건 미중의 갈등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타이완 문제에서 결국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포괄해서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핵이 평화의 유지고 전쟁 억제다. 그런데 푸틴이 왔다 간 다음에 지금 논거가 뭔가면 푸틴이 이번에 와서 김정은에게 다국화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손을 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국화된 세계 건설에서 북한 핵이 평화 유지와 전쟁 억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 다국화된 세계라는 구호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북한은 자기 핵무기에 의거해서 중국에는 신냉전 카드를 흔들고 러시아에는 다국화된 세계 구축이라는 이런 걸 지금 흔들면서
우리 한대는 지금 핵을 가진 북중으로라는 그런 핵 강국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도 이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 나가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새로운 전략적인 안보 구조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안보 구조 수립에 달라붙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공부 많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과거와 같은 생각에 접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신인균 대표님 말씀 주십시오. 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좋은 적절한 이 주제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두 분 발제 말씀 정말 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태영호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도 좀 공부가 많이 됐고요. 자, 일단 우리 군이 저는 이 핵 문제에 있어서 배달의 기수 같은 그런 1970년대 스타일의 용감한 발언을 조금 접고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핵 문제의 우리 대응 능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이 주장하고 있는 킬체인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적절하게 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이제 우리 군 출신 분들 많으신데요. 과거에 킬체인이라고 그러면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한 100개 정도 있을 때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그 한 100개 정도만 잘 관리하면 되죠. 또 그 100개가 다 흩어져 있는 거 아니고 몇 개씩 이렇게 묶어서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시 정찰할 수 있었죠. 그러다 지금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셀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킬체인,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못 때리도록 먼저 선제 타격해서 파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그중에 몇 발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커밍아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 핵 문제, 핵 개발의 스타트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은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동의를 해줍니다. 아니 군에서 잘 해준다는데 왜 지금 이렇게 경제 제재를 감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확장 억제는 무력화됐다. 확장 억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무력화됐다. 과연 미국이 LA나 뉴욕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는 미지수죠. 미지수에 우리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 확증 파괴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이제 우리 김태호 박사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대단히 적절하고요.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서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나토식 핵 공유를 하면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미국과 아주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네덜란드나 벨기에, 독일, 서독이죠 그때는 뭐 이런 나라들은 정말로 핵 공유를 했죠. 그래서 그 해당 기지에 핵을 갖다 놓고 그 해당 국가가 물론 미국의 최종 동의 하에 운영을 하게 되지만 핵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미국이 그다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인시릴리 기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핵무기를 갖다 놓고 단지 핵만 갖다 놓고 운영은 미군이 했습니다. 터키만은. 그래서 나토식 핵 공유에도 똑같은 나토인데도 불구하고 터키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 신뢰의 문제다. 미국과의 동맹의 신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 신뢰는 미국이 봤을 때 국민의 절반이 우리 미국을 싫어하고 또 친중 반미 정책을 서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정권이 재창출될 또 재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대한민국에 과연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갖다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F-35 같은 이런 스텔스 무기를 전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토식 핵 공유할 때 독일은 자기네들이 개발한 토네이도 전투기를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토네이도를 폐기하고 다 이제 F-35로 모든 핵공유 국가가 F-35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공군 F-35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B-61-12 핵폭탄이 인테그레이션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이를테면 군산기지에 우리 한국공군 한 개 비행대가 있는데 그 비행대를 F-35로 부대로 교체를 해서 거기에서 군산기지에서 미군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산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지금 다영역 전투, 오직 중국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룰 것이냐 하는 그 작전 개념, 다영역 전투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MRC 그러니까 중거리 타격 전력 한국에 배치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토마호크나 SM6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장거리 타격 전력 다크 이글 같은 여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 군산에 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핵 공유는 반드시 미국과의 신뢰 문제다. 그게 핵 개발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 개발은 미국과 소련이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핵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동의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핵 개발의 연착륙을 하냐 경착륙을 하냐 실패를 하냐가 결판났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은 프랑스의 핵은 미국의 손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미국이 허용을 해줬고요.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허용해줬고 그리고 인도는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미국이 허용해줬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미국이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그렇지만은 테러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할 때 공군기지 그리고 보급로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살아났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을 대리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정 안 하는 상태에서 핵 개발한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이란. 정말 지금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또는 프랑스 같은 중국 같은 이런 핵 개발을 바라겠죠. 그러면 결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예요. 신뢰 관계예요. 그리고 미국이 신뢰를 하지 않는 국가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핵 개발 실패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뭐냐? 관건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복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최근에 그 미 D&I 국장이 한국 그 용산에 왔다라는 비공식 방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뭐하러 왔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저로 이 조약이 이 정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지원할 건가? 뭐 이런 것도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그냥 해줘서는 안 된다. 제가 좀 시쳇말로 좀 험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건 바로 동네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과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핵 공유하자. 그리고 핵 잠수함, 핵 공유든 핵 잠수함이든 우리 핵 개발이든 모든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 여기에 키 포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과 교환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토론회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핵을 가지고 싶으면 일단 처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폐기를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돼요. 그건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대 일방이 핵을 개발했으면 우리는 이건 이제 자동 폐기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 한반도 비핵화선을 지키든지 말든지 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런 황당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 조약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지금 현재 야당이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야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개정해 주는데 동의해 줄 것이냐. 그러면 국민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국민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핵 개발하고 싶은 국민들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야당 의원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야당 의원을 소수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한미 원자력 협정. 여기에 우리의 핵 잠수함 개발 그리고 핵 개발 모든 키포인트가 다 걸려 있어요.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나중에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네 분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핵무장을 하거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핵무장,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뭐 저희의 핵에 관한 논의 이러한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 동맹과 핵무장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하는 핵무장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야의 안보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안보에 대한 생각이 여야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의 안보에 대한 생각을 보면 사실 이 헌법적 틀 안에서의 생각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여야의 안보에 대한 생각이 이게 간극을 좁히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민주당이 좀 바뀌는 것은 아까 신인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이 보수당과 건강한 진보당의 경쟁이 되어야 되는 정치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 저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근본적인 말씀까지 했는데요. 사실 이 나토식 핵공유나 이런 부분 미국이 반대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생각만큼이라도 여야가 합일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우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당대표 선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오래 머무를 수는 없고요. 제가 한 10분 안에는 이석을 해야 되는데 한 5분,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 빨리 하고 끝낼까요? 그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뭐 남은 분들 더 많은 토론을 원하시면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 좀 자장을 해주시고 한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손을 먼저 들으셔서 이렇게 하시고. 네. 저 숭실대학교 정찬권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핵무장에 대한 역발상 개개세의 굉장히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위기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기관리 측면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핵무장 의지가 관철될 수 있을 공세적인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이 없으셔서 발제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국제 협상을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퍼트남이 그 양면 게임이라는 이론을 했습니다. 툴 레벨 게임 이론을 갖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미국과 우리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국과 그 우리 실무자 간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합의가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2단계 가서 이제 비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회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관료 집단이라든지 국민 여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놓고 그 우리가 핵무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 윈셋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민 여론이 한 70% 가량의 지금 핵무장을 그 찬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의미의 핵무장인지. 그렇다면 이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피 그 비확산 체제를 확실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NTP 탈퇴하는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김태호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그
데이비드 회담을 하면서 핵 옵션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이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나온 분들 3분, 우리 나 의원 빼고 3분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국가와 당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인가. 전형적인 국민의힘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 부자정당 모습만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명쾌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미국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윈셋이 커지면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핵무장 하자 하면 우리 국민들의 윈셋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나 의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커져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윈셋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협상장에서 윈셋이 작을수록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제 정치 협상의 이론의 기본적인 칼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옵션에 나왔던 핵무장이다 또는 핵 공유 및 재배치다. 그다음에 잠재력을 확대했다. 확장 억제 및 또는 전략자산 현실을 가면 지금 우리가 정교한 그런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의지만 해가지고는 결국은 뭡니까? 핵 확장 억제 그 수준 못 벗어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인균 박사님 말씀하신 전략자산이 킬첸 이런 허구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현상 유지거든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동맹은 안보 분업제도이면서 계약개론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 보수 안보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보수 정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나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신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베스트 아니면 베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잠재력 핵 보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로 보고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몇몇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한 것은 그것은 맛보기로 얘기한 거 떠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류가 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 굉장히 희망적 보도를 많이 해요. 한 번도 트럼프가 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보도되는 특히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바이든이 훨씬 더 우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인균 박사님 하시는 현실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가다 보면 최소한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 적어도 미국은 우리에게 전술 재배치, 핵공유 문제는 중국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정교하게 짜서 윈셋을 우리가 어떻게 적게 해서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 여러 개 있겠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철 원장님 손 드신 것 같은데. 예. 네. 오늘 정말 시의적절하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이슈를 이렇게 토론회장으로 끌고 나오신 나경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분명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할 텐데 그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우리가 국익을 고려해서 한 2가지 정도 옵션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하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이 안보 상황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 2가지는 정말 아까 나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주한미군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제1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한미연합 작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물론 이제 여기 임종덕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국가안보실에서도 아마 잘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2가지 사항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계속 하고 싶지만 제가 떠나면 그만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말씀 나누시는 죄송합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나중에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나누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희 말씀 나눈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이셨던 안보 책임을 핵심적으로 맡으셨던 임종득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임종득 의원님하고 강 의원님 뭐 한 말씀씩 짧게 하시겠습니까? 김대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 이런 자리에서 뭐 제가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배우는 입장에서 왔고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방면으로 고민을 할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아까 하셨습니다. 네. 이다리 의원님.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그 행사를 하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지방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을 줄 알았는데 KTX가 밀리고 또 차가 밀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북로 조약 체결을 대부분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위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 기회 요인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지금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온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 제기는 시기적절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핵무장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까지도 한 발짝도 제대로 못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냈을 때 레버리지가 생긴다고 보고요. 그래야 협상의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핵무장을 뭐 내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국제 그 규약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핵 능력을 점증시켜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이제 핵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한데 이번 기회에 핵무장론을 어느 쪽에서는 좀 공론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핵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한미군 주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차후에 있어서 상당히 레버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도 국회 나름의 조금 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다리 의원님. 네. 네, 저는 국제정치학의 지정학을 전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대국민 인식 개선에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에 아까 보니까 저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하고 왔는데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라도 이끌어내는 큰 계기를 핵무장 이 제안을 통해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큰 공부가 됐습니다.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성북구 의뢰 이상규라고 합니다. 예, 이런 행사가 있어서 너무 뜻깊고요. 핵무장을 이렇게 먼저 얘기한 게 국민의힘의 그 정부를 위한 하나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행보들이 앞으로 계속돼서 우리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토론회 열띠게 했고 아주 내실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최고의 전문가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걸 들으면서 또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